사건, 링컨 암살 사건을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전대미문의 거대한 스케일의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링컨만 암살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대통령 링컨, 부통령 앤드류 존슨, 국무장관 슈어드까지 동시에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요. 10시 15분에 세 사람을 동시에 암살한다. 존슨 부통령 암살 사건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에처로터라는 사람이 존슨 암살을 담당합니다.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암살을 포기. 그래서 존슨 부통령은 암살 시도를 모면하게 됩니다. 슈어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밤 슈어드의 집에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 유명한 남부군 기병대가 있어요. 스튜어트 기병대라고. 그리고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계단에서 막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한테 약을 줘라. 이 루이스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서 바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서 바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권총이 고장나서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러자 루이스가 싸움에는 어마어마한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바로 때려서 프레딕을 기절시키고 또 큰 사냥칼을 들고 돌진합니다. 그래서 경호원 둘을 베어 넘기고 슈어드의 얼굴과 목을 내리쳐요. 근데 이제 당시 그 로빈슨이란 경호원 한 명이 악착같이 얘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또 찌르고 4번인가 5번을 찔렸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래도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여간 이렇게 하고 또 누가 오는 그 직원 찌르고 하여간 그날 그 집안에서 칼 맞은 사람이 6명인가 뭐 그래 하인도 찌르고 하여간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 바람에 슈어드한테 최후의 일격은 가하지 못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죽었을 거다 싶어 가지고 그냥 나가게 되죠. 뭐 나중 일이지만 그때 슈어드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아들도 살아납니다. 아무튼 그 경호원들이 재고시를 했다고 돼야 되나. 하여간 그 사람을 암살범을 제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 암살범의 상황 판단을 흔들리게 해서 슈어드가 살아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슈어드하고 아들은 살아나긴 하는데 문제는 충격으로 부인하고 딸이 사망을 해버려요. 부인은 몇 주 후에, 딸은 2달 후에 사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기사에도 뭐 어이없다. 남자들은 살고 남자를 간호하던 여성들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다고 하는데 하여간 슈어드는 살아남아서 나중에 존슨 내각에서 국무장관을 지내고 얼마 전에 소련이 뭐 알래스카 돌려달라고 난리쳤다는데 그 알래스카를 매입했던 사람이 슈어드입니다. 존슨 대통령 밑에서 알래스카 매입을 주도해서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뭐 미국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공을 남기죠. 자, 이렇게 해서 존슨과 슈어드 사건은 마무리됐고 이제 진짜 비극의 현장 포드 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날이 1865년 4월 14일 밤 10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에 스탠튼은 링컨한테 공공장소에 가지 말고 암살에 좀 조심하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링컨은 뭐 계속 무시했죠. 이것이 링컨의 객기였느냐? 근데 당시에 링컨은 사실 이전에도 암살 음모에 한번 휘말린 적도 있고 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암살 이야기는 계속 돌았습니다. 사실은 링컨이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일리노이에서 출발해서 워싱턴으로 오는데 살아서 못 올 거다라고 이미 말이 돌았던 적도 있어요. 그때 링컨을 워싱턴까지 비밀리에 호송했던 사람이 미국의 그 유명한 탐정회사 핑커튼 회사를 창설했던 핑커튼입니다. 근데 하여간 뭐 변장까지 하고 워싱턴에 뭐 어떻게 들어왔다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한 고비를 넘기긴 했는데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거나 할까 무시했다거나 할까 하여간 사람들 앞에 나서고 전쟁터에 나가면 총알 날라오는데 서 있고 막 이런 거 과시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객기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링컨의 정치 스타일 또는 그 사람의 정치적 기반이 링컨이 사실 워싱턴 정가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이고 당시만 해도 정치를 하려면 상원의원 그 미국식 그 귀족 이런 게 꽤 필요했는데 정말 그거 없는 시골 사람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기본인데 그게 링컨의 인기의 비결이었지만 링컨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멋진 옷을 입고
뭐 부인은 엄청난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지만 그럼에도 서민의 이미지, 나는 대중과 호흡하고 서민들과 같이 살아간다, 이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입장에서는 경호원을 거느리고 꼭꼭 숨고 대중 있는데 안 나가고 이런 자체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링컨은 그랬겠죠. 그렇게 대통령 할 거면 내가 왜 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런 용기와 신념은 대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뭐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목숨을 건, 내 삶의 목적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런 자세는 확실했던 사람이죠. 사실 세상을 바꾼 위인들을 보면 꼭 군인이나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 아니래도 뭐 예술가든 뭐든 우리가 볼 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경제에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 암살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경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그랬는데 이 경호 조치가 도대체 뭐가 강화가 됐느냐? 부스는 배우였으니까 극장 매표소한테 나야 그러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있는 그 로얄 박스까지 가는데 그동안에 단 한 명의 경비원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부스 입구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안에도 당연히 아무도 없죠. 관객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스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링컨의 근처까지 접근합니다. 한 3, 4m까지 가서 한 손에 권총, 그 권총 굉장히 작은 거의 호신용 권총 수준의 권총이었는데 권총, 그리고 왼손에는 단검을 뽑아 들고 링컨 뒤로 접근해 갑니다. 자리에는 링컨 부부와 아까 말씀드린 상원 의원 딸과 약혼자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링컨의 2m 가까이에서 뒤에서 머리에다 대고 발사합니다. 총소리를 듣고 레스본 소령이 일어나서 덤벼들었는데 이 부스라는 아저씨가 보통 아저씨가 아니어서 날라드는 소령을 칼로 가슴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소령이 팔로 막았는데 뭐 얻은 기록에는 가슴을 여러 군데 찔렀다는 설도 있고 팔로 막았는데 여기 혈관이 끊어져서 이제 뭐 꼼짝 못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간 이 암살 얘기하니까 천둥번개까지 치네.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단 한 명의 경호원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부스하게 당하게 되죠. 이광경을 봤던 사람은 막 무대에서 연극하던 배우였다고 그래요. 그 로얄 박스가 딱 잘 보이는 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대사하던 말고 하고 그냥 넋을 잃고 쳐다봤는데 그때 부스는 이미 탈출 경로까지 다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뭐 무인지경으로 접근했다고 그래도 들어온 길을 돌아서 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또 입구에는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까. 그래서 부스의 작전은 박스에서 무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높이가 거의 4m가 넘었는데 이 아저씨가 원래 이런 걸 잘해요. 또 평소에도 거기서 많이 뛰었대요. 그래서 뛰었는데 그 승마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위에 박차가 있었거든요. 그게 무대에 이렇게, 왜 무대에는 이렇게 휘장들 많잖아요. 그 커튼에 박차가 걸려가고 내리꽂힙니다. 이렇게 돼서 그냥 앞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버려요. 발목이 완전히 90도로 꺾일 정도로 부러졌는데 하여간 이 아저씨 대단한 게 그 상태에서도 그대로 달려서 무대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객석으로 뛰어나갔으면 잡혔겠죠. 그런데 무대 뒤는, 무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원래 무대 뒤는 미로예요. 좁고. 그리고 누가 나타나도 한 명밖에 이렇게 다닐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칼을 들고 해치우려고 했겠지. 그래서 무대 뒤는 잘 알 테니까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뒷골목으로 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달아난 부스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야기는 좀 길어서 제가 오늘 하지 않고 우리 문영준 선생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링컨 암살범들의 도주와 체포, 그들의 이야기는 문영준 선생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링컨 암살의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어요. 링컨은 한 발을 맞았는데 그게 치명상이었죠. 바로 뒤에서 쐈으니까. 그래서 왼쪽 귀로 들어가서 오른쪽 눈 밑에까지 총알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바로 의식불명이 되죠. 유언 한마디 없이 그냥 숨만 쉬다가 4월 15일 아침 7시 22분에 사망하게 됩니다. 링컨 암살은 링컨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원래 아들이 셋이었는데 이 직전에 한 명을 잃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난 후에 막내 토마스가 18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단순히 병이었는지 어떤 충격 때문에 심리적 요인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사망이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부인이었던 메리 여사는 토마스까지 죽으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발작을 일으켜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생활이 좀 불가능해져 가지고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로버트와도 의절하고 언니 집에서 요양하다가 1882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링컨 암살의 가장 큰 희생자는 미국 자체였습니다. 링컨이 사망하자 암살을 모면했던 부통령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이 되는데요. 앤드류 존슨은 원래 남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실 링컨하고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재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쟁 후에 남부를 다독여야 되니까 부통령으로 존슨을 런닝메이트로 이제 뽑았는데 어떻게 재선되자마자 사망하는 바람에 존슨이 대통령이 되죠. 존슨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톱5 안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남북전쟁은 결국 노예 해방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전쟁 후의 재건기는 미국 역사에서 흑역사로 꼽힙니다. 이때 벌어진 일들은 뭐 여러 책에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더 아쉬워합니다. 링컨이 죽지 않았더라면 저런 식으로 되진 않지 않았을까. 특히 그때 문제가 되었던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을 미국 주류 사회로 편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링컨이었다면 훨씬 잘 처리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특히 남부 지역의 인종차별 문제도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링컨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개인적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건기의 문제를 완전히, 그러니까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이 시대를 좀 더 낫게 할 수는 있지만 시대를 역행하거나 완전히 새로 창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건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링컨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오히려 링컨의 명성에 오명을 남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 것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존슨과는 달리 링컨이 했던 노력들, 그리고 이분이 하여간 어떤 정치적 감각 하나는 탁월하니까 그런 노력들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미지 정치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났을 때 매일 뭐 링컨이 기도를 했다. 우리가 남부를 해치우고 남부의 병사들을 죽이고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우리의 아들이다. 그 유명하잖아요. 실화 아닙니다. 그런 거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링컨이 뜰 수 있는 그런 전설과 신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미 지금 링컨이 주는 교훈, 링컨이 미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링컨은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링컨이라고 그러면 우리들은 노예 해방만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의 리더십, 대통령으로서 리더란 무엇인가, 정말 갈등의 시대, 전쟁까지 치르는 시대에 그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링컨은 정말 교훈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두 가지 문장만 읽겠습니다. 링컨이 암살되던 날 마지막 내각 회의에서 링컨이 했던 말입니다. 당시 내각은 전후 처리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강경했던 사람들은 남부를 거의 식민지처럼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남부 지역은 국회가 따로 통치하겠다, 대통령은 빠져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이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 국무회의 때 링컨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회에는 동기는 좋지만 고집 센 사람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원한과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전쟁이 끝난 후 박해나 학살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 남북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들을 사형시키리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화합과 일치를 원한다면 일단 우리의 적개심부터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링컨이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링컨 암살 소식이 전해지죠. 고향에 돌아가 있던 그랜트 장군은 부인과 함께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링컨이 암살되었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부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링컨이 암살되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하고 관대했던 대통령의 죽음은 남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당시의 남부의 언론도 링컨의 죽음으로 인해서 링컨이 남부인에 의해서 암살되었지만 링컨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남부인들 우리들이다 라고 말했던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암살되면서 미국의 시민들은 북부의 승자이든 남부의 패배자이든 사회 지도급 인사이든 흑인 노예들이든 더 많은 고통과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영웅사관을 싫어합니다. 역사를 설명할 때 한 사람 또는 어떤 위대한 사람의 행동이 또는 위대한 사람의 부재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역사학자인 저부터가 말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사람의 권리가 동등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링컨의 죽음과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는지, 소수의 분노에 의한 잘못된 행동이 그 당시에는 정의로워 보일지라도 모든 국민과 심지어 자신의 동료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링컨 암살 이야기를 마치고, 이것이 시리즈로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 있는 대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